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특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분 좀 모셨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보기 어려운 분인데 공중파에서 많이 뵀던 분이죠. 저하고는 또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백분 토론 이럴 때 늘 같이 했던 선배님이신데 또 이제 정치 컨설턴트로서 저보다 더 먼저 길을 열었던 민 컨설팅의 박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추석 특집인가 봅니다. 예. 이 감도 있고 막 그런. 예. 아유, 분위기 좀 저는 나죠. 저는 이렇게 구독자 수 많은 유튜브는 예. 처음 나와. 아이고 저희가 아유. 많습니까? 이제 뭐 야.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죠, 뭐 저희도. 예. 아유, 우리 근데 옛날에 예. 저 유튜브 하신다고 예. 와서 저한테 같이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예, 예, 예. 아이고 이렇게 뭐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 박성민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방송 많이 했었잖아요. 뭐 백분 토론에 저하고는 그때는 TV 토론들 많이 했죠. 예. 근데 요즘에 TV 토론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백분 토론에 제가 이제 그 박성 TV 저녁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 거절하다 보니까 이제 못 나가게 되면서 심야 토론도 좀 KBS 뭐 나가고 있는데 토론 프로그램이 백분 토론 빼고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없어져서. 저는 사실 TV는 그 종편 생기기 전에 예, 예. 딱 지상파 3개만 있을 때 그때 많이 나가셨죠. 예, 그때 2010년 이전에 예, 2000년대 예, 초에 예. 그 MBC, KBS, SBS 토론이라는 게 예. 아주 그 예. 시청률도 높고 예. 뜨겁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네. 박성민 대표를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해서 이제 또 거리를 두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또 박성민 대표가 진단하는 그런 매서운 어떤 날카로운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 꼭 필요하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여기 구독자들은 대체적으로 좀 싫어하는 분들도 뭐 아니 꼭 다 그런 건 아니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당연히. 아이 뭐 예.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예. 이제 우리 박정 대표랑 저랑 예.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럼요. 나왔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고맙고요. 또 그게 유튜브 하실 생각이 약간 있으시다면서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예. 사람들이 권했는데 예. 제가 뭐 SNS 유튜브 보지도 않잖아요. 예, 아무것도 예.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이게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뭐 박성민 대표를 잘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 정치 컨설턴트 업계에서는 1세대라고 그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죠. 제일 먼저 길을 열었던 분이신데 이분 좀 독특합니다. 유튜브 안 봅니다. 그리고 주로 책 읽고 신문 오랫동안 정독하시 매일 신문 대여섯 개 8개 정도 8개? 그 신문 읽는데 하루에 한 짧으면 5시간, 야. 또 길면 한 6시간. 어.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거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예. 신문 읽는 거, 예. 책 읽는 거,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예. 무슨 뭐 하여튼 공연이든지 바둑, 미술이든지 바둑 그런 뭐 이런 거 좋아하시고. 바둑은 유일하게 제가 이것마저 안 했었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이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사양 산업이에요. 신문도 사양이야 이제. 신문이고 책이고 제가 방송도 가보고 뭐 영화관도 가보고 바둑도 예. 보지만 예. 다 사양 산업이야. 예. 그렇지만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죠. 옛날 윤동주라는 시인이 유명한 시를 썼잖아요. 서시라고 예. 하늘을 우러 이렇게 나가는 거. 예. 거기 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사양 사람 사랑하는. 그렇죠. 이제 그 시인이 봤을 때는 뭐 독립운동하다 죽어가는 예. 분들 소식도 들리고 예. 또 민족문화도 죽어가고 네. 그러나 결정적으로 본인이 모국어가 죽어가잖아요. 모국어는 가르치지도 않고 쓰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인은 연필을 꾹꾹 눌러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네. 신문이 죽어간다고 얘기하면 신문 만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 현실이니까. 근데 지금 언론사들이 뭐 신문사는 그렇지 않지만 언론 그 공중파들은 되게 이제 유튜브로 다 합니다. MBC도 그러니까. 하고 뭐 한겨레 경향신문 신문사도 이제 하죠. 신문사도 이제 다 그렇게 넘어가고 예. 하는데 네. 뭐 바둑은 뭐 알파고 때 이미 그냥 예. 딱 한번 꺾였고 예. 영화관도 뭐 OTT 나오고 나서 그러네요. 제 시간에 가갖고 뭐 네. 8시 영화 보려면 어디로 와서 이 시간에 봐라. 그렇죠. 그건 뭐 참 예. 저 같은 사람은 예. 가서 보는데 가서 열심히 보는데 예. 그렇죠. 근데 예. 제 인생관이 뭐냐 하면 예. 가진 걸 사랑하면 행복하고 못 가진 걸 사랑하면 불행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 합니다. 10년 전에 하는 거 오늘 하고 오늘 하던 걸 10년 후에도 하고 꾸준히. 꾸준히. 예. 그러니까 예. 뭐 저는 뭐 예. 호기심, 도전 정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강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강연 뭐 이제 옛날보단 덜 하는데 예. 옛날에는 뭐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정치나 비즈니스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그걸 이제 2010년 정도부터는 좀 줄였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은 이거 이제 좀 다시 뭘 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예. 솔직히 해요. 예. 뭐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정치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낯서는 뭐 정치 평론가하고 뭐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통 주변 분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일단 제가 이 회사를 만든 건 91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91년부터 뭐 좀 잘못된 정보가 91년부터 제가 정치 컨설팅을 했다. 근데 그때 정치 컨설팅은 아니고 네. 제가 그 91년에 만든 회사는 민기획이라고 해서 그건 정치 광고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죠. 정치 네. 광고인데 그걸 왜 만들었느냐? 제가 85년도 2.12 총선 때 처음 투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선거를 어쨌든 좀 그 전문질로 조금 참여해서 본 게 이제 87년 그 유명한 그 87년 대통령 선거.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88년 총선은 누구 이제 좀 도왔는데 그때는 예. 회사가 없을 때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야당이 예. 특히 이제 평민당이 김대중 총재 평민당이 야 이건 내 대통령 선거 해보니까 금권 선거도 무섭지만 강권 선거가 더 무섭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가 안 되면 네. 다음 대통령 선거도 어렵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88년에. 88년에 야당들 다 그거 하겠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하겠구나. 그래갖고 내가 그러고 있던 차에 네. 89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사저널이라는 잡지가 그때 예. 있었는데 그걸 쭉 보는데 87년 대통령 선거와 88년 총선 특집이 나온 거예요. 표지도 그거고 그다음에 안에도 그냥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특집으로 다룬 거예요. 정치 광고 특집이지. 대개 그때만 해도 정치 광고 특집은 이런 걸 한 분들은 이제 강국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대행사에 예. 있던 분들 예, 이런 예. 분들이 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그때 당시 제 이름도 기억해요. 그 코마콤이라는 회사의 이경식이라는 분도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뭐 파이론의 그 최병현 사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걸 소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딱 보다가 무슨 생각에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뭐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 거야. 예. 예. 그리고 부활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내가 이걸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회사를 일단 세우지는 않고 이름을 민이라는 이름으로 심플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 네. 이름에도 민이 있으니까 예. 이걸 탁 만들어 놨는데 89년에 안 하는 거예요. 99년에도 할 줄 알았더니 99년에도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DJ가 단식을 했어. 그래서 93년에 시작했죠. 아니 91년에 시작했어요. 91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YS가 병원을 찾아가서 합시다 내년에는 꼭. 그렇죠. 그래서 91년 3월 달에 기초의원 선거만 맞아요. 먼저 하고 네. 6월 달에 광역의원 선거를 하고 단체장은 안 했어요. 그건 95년에 처음 한 겁니다. 95년. 제가 그때 뛰었어요. 95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91년 3월, 6월 요거는 이제 제가 어느 회사에서 제가 그 정치 광고 팀을 만들어서 그걸 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회사를 만든 게 91년이니까 91년에 만든 그 회사는 92년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대선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걸 겨냥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대체적으로 정치 광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다 그때도 참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 정치 광고가 예. 어떻게 방점이 광고에 찍혀 있냐 정치에 찍혀 있지. 예. 그럼 정치라는 거는 전략과 메시지 같은 기회가 아니냐.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치 광고 전문회사라고 다들 할 때 선거 기획 전문회사 민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기획자를 붙였어요. 맞아. 선거 기획이란 말. 그것도 제가 그때 유행은 기획이 아니야. 그때는 커뮤니케이션이야. 그러니까 뭐 다 좀 한다는 회사들은 요즘 AI 다 붙이듯이 커뮤니케이션 다 갖다 붙이면 뭐가 그럴싸하잖아. 그럴싸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제가 회사를 연다 그러니까 선배 한 분이 야 성민아 이런 거는 단순한 게 좋아. 민기획 얼마나 좋냐. 그거 단순하게 해라. 그래갖고 나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쓰고 싶었어. 민 커뮤니케이션을. 근데 그분이 그래서 민기획을 해서 이게 이제 90년대는 내내 민기획이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2003년에 여의도로 이제 회사를 옮길 때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구나 하면서 그때 정치 컨설팅 그룹 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난 이제 정체성이 정치 컨설턴트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실 난 정치 광고라는 거에 이렇게 동인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가 뭐 홍보다 이런 거보다는 전략가 메시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나는 또 광고보다는 홍보보다는 그런 거를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략기획 메시지 이런 것을 한다고 2003년에 와서 이제 그 회사를 열었죠. 잘하셨어요. 저도 이제 청와대 생활 마치고 2009년에 제가 이제 윈지코리아 컨설팅을 만들었잖아요. 이근영 선배랑 같이. 그 2009년입니다. 2009년입니다. 그때 이제 만들 때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나 이런 걸 보면 컨설턴트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사실 저도 컨설턴트라고 어디 나가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론조사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정치 컨설턴트가 뭐야라고 누가 물으면 전략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내가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늘 그런 책도 썼잖아. 네, 책도 썼고요. 용기가 대단해. 나도 그런 책 한번 써보고 싶었어. 옛날 유명했잖아요. 책 잘 나갔잖아요. 강한 것이 옳은 걸 이긴다. 아유, 그것도 참 나. 그 책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많이 나갔죠. 네,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정치 컨설턴트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전략가 아니냐. 그렇죠. 흔히 뭐 책사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뭐 그렇죠. 얘기가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정치 컨설턴트도 전략을 만든다. 근데 전략가와 정치 컨설턴트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전략가라는 거는 전략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략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끌고 가야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공자라든가 예. 마키아벨리 이런 분들은 다 정치 컨설턴트다. 제후들한테 뭐 군주들한테 다 제안을 했지만 뭐 듣지도 않고 막 그런 거다. 근데 이제 제갈공명은 예. 제갈공명은 예. 이제 자기가 전쟁을 언제 한다, 누굴 내보낸다, 어떻게 한다 결정을 다 하니까 그렇죠. 결정하는 사람이 전략가다. 예를 들면 알렉스 퍼거슨이 전략가냐 아니냐 감독이지만 그 감독들 중에도 구단주가 그렇지. 선수 뭐 포메이션에도 개입하고 선수 뭐 기용에도 관여하면 그건 전략가가 아니고 아니죠. 네. 전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나 누구를 내보내고 어떤 포메이션 이건 전적인 감독이 결정한다 하면 그건 맞아요. 전략가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정치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전략은 만들지만 결정은 안 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같은 때는 제가 미리 꼭 물어보죠. 국회의원 선거는. 저를 전략가로 쓰십니까? 아니면 컨설턴트로 쓰십니까? 그럼 차이가 뭡니까? 전략가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가를 맡아달라. 미국은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대통령 선거 때 하원은 435명이 다 같이 하기도 하고 중앙당 같은 게 없으니까 RNC, DNC가 우리나라 중앙당 같은 데가 아니니까 자기들 선거를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오바마 캠프, 트럼프 캠프, 바이든 캠프, 해리스 캠프라 그러지. 그런 면에서 이제 거기 그 정치 컨설턴트들이 하고 수석 전략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많이 하죠. 뭐 칼러브도 네. 들어가고 네. 이렇게 있죠. 다 네. 있죠. 오바마에도 데이비드 악셀러드가 있고 다 있는 것인데 우리는 뭐 그렇게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그나마 이걸 오래 해서 나이도 이제 뭐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그래 그나마 이제 제가 선배님 이러면 깜짝 놀랄 거야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좀 들어주는 거지.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정하는 게 전략가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누가 오면 내가 이러지. 정치 컨설턴트는 안 될 사람 되게 할 재주는 없고 예. 될 사람 안 떨어뜨릴 정도 재주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정치 컨설턴트 최고 자질은 줄 잘 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뭐 가끔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정치 평론이라는 말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안 좋아요. 정치 분석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평론과 분석의 차이가 뭐냐. 평론은 이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하는 거. 이를테면 뭐 문학이나 음악이나 건축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영화에 대해서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꼭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걸 놓고 어떤 사람은 그 돈 있으면 파스타 사 먹어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평론이죠. 예. 이제 정치나 경제는 움직이고 있는 거를 객관적으로 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평론가라는 말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정치 분석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설명해요. 정치 평론은 현안에 대한 분석을 하긴 하는데 길을 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길을 낸다는 거는 전략적 마인드가 있어야 하거든요. 정무적 감각도 있어야 하고 여의도도 잘 알아야 하고 민심의 흐름도 잘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발동되는지 관통되는지 이런 시스템도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국정이라든가 정당의 운영 그다음에 선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걸 잘 꿰뚫고 있어야 어떤 길을 내고 조언을 할 수가 있는데 평론은 그냥 현안을 다루는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영역이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뛰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정치 제가 뭐 컨설턴트고 그러면 좀 정치에 대해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제가 그거를 정치가 만일 100이라는 거라면
저는 5도 설명을 못한다. 그럼 이거 당신 30여 년 동안 일했는데 5도 설명 못하는데 말이 되냐? 이거 그럼 아니 그게 아니야. 네. 제가 5가지가 없다잖아. 나는 5가지가 첫째는 나는 그 당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출마를 해본 적이 없다. 당연히 국회 경험이 없고 행정부 경험이 없고 청와대 경험도 없다. 그래도 저보다 낫잖아요. 청와대 경험은 좀 해보셨잖아요. 또 뭘 해보셨나? 출마해 본 적은 없죠. 없죠. 저 정당 경험이 약간 있죠. 정당 경험. 그러니까 당 경험도 있고. 청와대 경험. 그다음에 청와대 경험 있고. 노사모 경험 있고. 노사모. 팬덤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그것도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다뤘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전문가시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좋죠. 저는 INFP예요. 남들은 나보고 INTP로 부르는데 나는 FP. 완전히 그래서 혼자서 그냥 조용히 신문 보고 책 보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를 거의 사람 안 만납니다. 저도 뭐 그거 선배님 뭐 잘 아니까. SNS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SNS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보고. 아예 안 보고. 난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별로 전 심심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하던 걸 똑같은 걸 하는데도 40여 년간 해도 지루하지도 않아. 그런 거니까 저보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좀 들으러 왔고. 아니에요. 오늘 좀 이야기를 이제 지금의 전국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그거는 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듣는 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박지영 대표 좋아해서 나왔으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욕 안 합니다. 이게 또 마음이 훈훈한 이게 추석 특집 아닙니까? 가급적 덕담 위주로. 제가 사실은 나와달라는 많은 유튜버가 있지만 다 안 가고 제가 여길 왔으니까 우리가 선배님과 저 지난번에 만나서 품앗이 하자. 그렇지. 사실 그 얘기는 또 하면 내가 뭐 그거 뭐 부탁하려고 이거 나온 건 아니고. 자, 지금 전반적인 지금 전국 상황 어떻게 좀 뭐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뭐 비상계엄이 작년 12월 3일 아닙니까? 그게 그 국면이 끝났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란 특검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세계에 이걸 계속 발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아주 매우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스타트는 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는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평가를 좀 유보하는 건 31대만 해도 제가 긍정적 평가를 했어요. 왜 그때 그렇게 했냐면 의외로 그 대통령실 인사가 좀 합리적이고 균형감이 있는 분들도 그리고 그 내각에도 보면 좀 약간 참신한 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발탁을 해서 기업인들 출신 이렇게 해서 AI에 대한 또 의지도 좀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기저효과를 넘어선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좀 이제 실용적인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통합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갔는데 100일 지점에 오면 조금 아쉬워진 게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전에 뭐 현안이 있잖아요. 간세도 있고 뭐 동맹의 유연한 문제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정상회담에 보통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아직 결론이 잘 안 나서 그때도 이제 그 여진들이 쭉 계속 되기 때문에 간세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건지 그다음에 미군 문제 역할 문제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너무 세게 미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국정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대라. 그건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추석 특집에 나갈 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그거가 불확실하니까 환율도 조금 흔들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는 분명히 조건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그 비망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보내온 MOU가 좀 다르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미 지금 같은 얘기를 서로 했어요. 우리나라 김용범 실장은 그 뭐 되게 3,500억 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주로 직접 투자는 아니고 뭐 보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걸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때도 우리 직접 투자는 한 5%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분명하고 그때도 저쪽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직접 투자고 뭐 트럼프도 이익의 90%를 우리가 가져가는 거다. 도둑놈이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일본은 뭐 기축통화국이기도 하지만 사실 못 이기는 척 굴종하는 척 하면서 이것이 라이벌인 한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고려했을 수가 있거든요. 한국도 우리가 하면 아예 안 하기는 어렵고 우린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좀 있어도 한국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 한국의 제조업이 좀 타격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는 거는 일본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고려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은 그렇게 경쟁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최태원 회장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런 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국내 문제에서도 인사 문제는 저는 30일 때 제가 평가했을 때보다는 그 뒤에 100일 넘어갈 때는 조금 그때보다는 조금 좀 실망스럽다 이런 게 있고 당정 관계가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그리고 야당 대표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아니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비슷한 진단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대적 과제가 과연 뭐였냐 이재명 정부의 출범 때 한쪽에서는 내란을 종식하는 과제가 있었고 그래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과제가 있고 한쪽에서는 관세 협상이나 이 파고를 넘어야 하는 과제가 두 가지가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제 민생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민생의 과제, 내란 종식의 과제 두 가지 과제가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준비가 돼 있구나, 잘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이런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당정 관계도 얘기했지만 경제 민생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내란 종식은 특검이 사실 주도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내란 종식과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폐해 중에 하나 있던 검찰 문제, 사법개혁 이런 문제에 사실 맞물려 있잖아요. 그 개혁 입법은 이제 당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와 달리 예전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그리고 취임 초면 되게 대통령의 그립이 세잖아요. 그게 역대 정권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그립이 세지만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실에서 하는 걸 보면 당정 간의 약간 수평적 관계를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장면이 검찰개혁 때 딱 드러났잖아요. 그 정성호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유연성을 두려고 했고 당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거를 대통령께서 고민하면서 어쨌든 공수처, 중수청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당의 입장을 존중해 준 거죠. 그러면서 약간 마찰이 있었을 가능성 약간 좀 그게 표출이 됐는데 그걸 이제 봉합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아직도 이제 약간의 이견들은 있죠. 정부조직법이라 여러 가지 이견들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당정 관계를 과거에 청와대 출장소로 여겼던 과거 정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냥 하면 그냥 받아서 당은 그런 관계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점은 조금 과거 정권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잘 굴러가냐 이건 이제 평가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대통령한테 보였던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국무회의 생중계였어요. 근데 이게 왜 큰일이냐면 대통령께서 국민 주권 정부라고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 주권 정부가 도대체 뭐지? 했는데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면서 정보 독점이 됐던 과거 시대에서 정보가 열렸단 말이에요. 국민 누구도 이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첫 번째 봤고 그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 아까 국민들이 알 권리를 존중한다. 이 측면이 하나 있잖아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 늘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대통령실이 혼자 뛰면 안 된다. 장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뛸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시스템으로 보장해야 한다 했는데 이 장면이 장관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걸 깔아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장관한테 마이크를 넘기잖아요. 어떤 현안들에도 서로 토론도 하게 하고. 그래서 장관이 일하는 장관 체제로 바꾸고 있고 물론 그게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거예요. 장관이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네? 대통령실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네? 라는 거를 부처 공무원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관철을 시킬 거냐. 그 장관이 좀 부족한 거는 자꾸 도와서 잘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공직사회 변화도 혁신도 일궈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전적으로 뭐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뭐 제가 이견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당정 관계만 놓고 보면 네. 저는 그 대통령과 그 당이 그 좀 약간 수평적 관계로 긴장이 있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옛날에 그 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항우여 대표가 계셨어요. 예. 항우여 대표 때는
그냥 뭐 자동문 대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00%가 그냥 간철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안이 문제가 돼도 그건 다 대통령실을 의심하고 청와대를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청와대 오다로 했지 뭐 항우여가 뭘 했겠어. 그렇죠. 뭘 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사례가 있냐면 김무성 대표하고는 좀 갈등이 좀 있어요. 있었죠. 김무성 당대표, 있었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있다. 그때가 박근혜 때죠. 그 뭐 항우여 대표 때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 지방선 예. 저기 그 세월호 날 때까지 예. 항우여 예. 대표가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야, 그 김무성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까 100일 때 한 100%다 통과되는 문이 하나 있고 100인데 난 김무성 대표는 95국에는 5%는 통과됐을 거라고 본다. 5% 정도 이견이 있지.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한 10% 정도 이견이 있다고 보인다. 뭐 저는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요란한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 긴장 관계가 있으면 당은 김무성 대표 당은 웬만하면 다 대통령이 핑계 대면 돼요. 그럼 뭐 거기서 뭐 좀 뭐 강훈식 실장이 또 우상호 수석이 뭐 또 뭐 김영우 시장이 뭐 이른다. 아, 미치겠다 우리도. 어? 또 대통령실은 어지간하면 아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당에서 이른다. 이 정도면 전 아주 좋은 관계라고 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이제 똑같죠. 과거랑 그냥 뭐 하명 받으면 그냥 했는데 지금의 그 민주당을 이해를 하실 때 아니 뭐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나 지도부가 과거랑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정청래 당대표의 캐릭터도 있겠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원이에요. 당원 구조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여의도에서 결정하면 당원들이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거를 당원 주권 당원이 뭐 중심인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많이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당원 구조의 변화가 있고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분이 이제 그 정청래 대표시고 네. 당원 주권주의 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네. 하고 실제로 뭐 지금 국회의장 원내대표 뽑는데도 20% 반영을 들어가고 했죠. 뭐 이렇게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도 문화적으로 DNA 자체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여러 번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네.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요렇게는 표현할 수 있다. 근데 결코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이 당의 DNA다. 그러니까 이 당은 민주당 정권이고 이재명 정부지. 그러나 보수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고 박근혜 정권이죠. 그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권력자를 중심으로 쫙 수직적으로 쓰는 문화와 그렇지 않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뭐 아주 엘리트들 뭐 DJ나 노무현처럼 뭐 대학을 안 간 분들이든 뭐 꼭 뭐 지금까지 후보 중에는 서울대 나온 분은 정동영 후보 한 분이고 매번 그 경선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네. 그 자기 민주당에서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 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분들 DNA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수평적 문화가 좀 있는 거죠. 있어요. 그건 맞아요. 네, 다만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를 보면 이 당간 그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갈등이 좀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네. 뭐 나중에는 그게 뭐 정권 좀 재창출 안 하면 좀 어떻습니까까지 갔고 그래 친노 반노 싸움이라는 게 정말 탈당도 하고 그 난닝구 백바지 뭐 이렇게 돼서 특히 대선 과정에서부터 잠재돼 있었고 그래서 뭐 정몽준 뭐 쪽으로 갔던 분들도 뭐 대표적으로 김민석 지금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끄러웠죠 사실은. 네. 그런 다음에 또 당이 깨졌기 때문에 분당이 됐고 그래서 지지 기반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와해되고 축소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 뒤에 이제 4대 개혁 입법하면서 좀 삐그덕거렸고 그 관철도 못했고 그다음에 또 야당에서는 박근혜가 뭐 장애투쟁 나와서 사학법 막 이렇게 싸우니까 그러면서 또 미국과의 관계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뭐 파병하면서 해소는 일부 갈등 해소를 했고 한미 FTA 이런 걸 하면서 전통적 또 지지 기반 쪽에서 그걸 오히려 반대했고 대통령이 그걸 관철했고 근데 그게 지금 와서는 굉장히 신의 한 수로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미 FTA 한미 같은 경우는 FTA는 예,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실 때 그런 당정 간의 갈등이 그 노무현 정권도 실제로 있었던 게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는 조금씩 별로 그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 인기도 있었지만
이미 이제 당 자체가 여의도 중심에서 당원 중심으로 약간 넘어가는 단계였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당은 철저하게 여의도 중심이었어요. 원래 노사모나 막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 많이 냈지만 이게 원내 정당 중심으로 확 바뀌면서 원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로 확 바꿔버렸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가면서 참여가 봉쇄됐거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그러면서 막 우여곡절 노무현 대통령 서거도 지켜봤고 지방선거 거치면서 민주당이 좀 부활을 합니다. 2010년에 그 이후로 쭉 바뀌면서 사실은 박근혜 탄핵도 겪었고 이러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당이 무조건 거수기 역할을 하기보다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좀 더 수평적인 관계가 더 확대됐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당원의 그 힘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늘어난 건 대개 다 민주당 정부가 한 거죠. 민주당이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뭐 삼김 시대까지는 여당이 이제 여당이 되면 당대표를 임명했죠. 그렇죠. 그렇죠. 임명했는데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그 교체기에 당정 분리선언을 하고 이제 당대표도 나 이제 총재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나 총재 아닙니다. 총재가 이제 임명장주 그때는 뭐 다 그렇게 했는데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뽑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당대표를 뽑게 됐죠. 그 당대표하고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긴장은 있겠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뒤에도 보면 모바일 투표나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국민 참여 경선부터 2000년 대선 경선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당정 분리 선언부터 해서 그 뒤에 이제 뭐 당원 그 힘을 강한 거를 계속 민주당이 꾸준히 해왔죠. 꾸준히 해와서 지금은 수평적 관계가 됐고 그게 안 됐을 때 한국 사회에서 그 권력자한테 끌려가는 걸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국민의힘은 뭐 돌아가신 그 장제원 의원이 뭐 무슨 취지로 얘기한지는 알겠는데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놀라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너무 놀라갖고 아니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이게 정답이지. 어떻게 윤심이 당심이 당심이 민심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 윤심을 따르다가 그 대통령 선거 이고 지방선거 이긴 뒤에 뭐 이준석 대표 쫓아내면서 쫙 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윤심만 추종하다가 망한 게 지금 오늘 국민의힘인데 저는 뭐 당원 주권주의도 동의하고 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거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가 같이 만든 정당이지 이 뭐 누구 한 명이 뭐 몇 명이 모여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라인 몇 명이 만든 게 아니다. 그건 분명히 그 인식을 분명히 하죠.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당심이 민심과 완전히 일치하느냐 아니면 괴리가 뭡니까? 아까 윤심과 민심의 괴리가 너무 커서 이제 문제는 이 당심과 민심이 그렇게 괴리가 멀지 않다면 크지 않다면 저는 뭐 밀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이 하나 저는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대목이죠. 예, 그 점이 저는 뭐 당심과 민심 사이에 그 문제는 저는 하나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거기서 하나만 좀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당내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는 좀 속도 조절해야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사법개혁 관련해서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다수는 지금 기회에 안 하면 이게 영영 못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늘 점검해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조희대 뭐 사태와 관련된 거,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 뭐 이런 등등을 여론조사 해보잖아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검찰개혁은 뭐 시대적 흐름이 이미 형성이 돼서 속도를 붙이고 있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약간 걱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하고 또 다른 측면이 사법개혁이잖아요. 약간 뭐 성역같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통 받아들일 때는. 근데 이게 확실히 내란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조희대가 보였던 모습, 지기현이 보였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각인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 해보면 어쨌든 50몇 대 30몇 정도가 나와요. 사법개혁도. 대체적으로는 공감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사실.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높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국민 인식이 멀어져 있거나 지지층이 멀어져 있으면 이건 지방선거에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만약에 그런 국민 민심이 포착이 되면 이거 속도 조절 이야기들이 많이 표출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극소수에서 뭐 김영진 의원이나 몇 분 정도가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민심을 경계하면서 가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너무 틈이 벌어지면 쉽지 않아요. 정치권에서 계속 밀어붙일 수가 없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저는 이제 내란 과정 그리고 윤석열 3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국민적 자각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뭐 그거 갖고 여기는 어쨌든 아니야. 정청 대표가 얘기한 거에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두 가지만 좀 당부하고 싶은데 첫째는 아까 이제 당심이 그 민심과 괴리가 안 되도록 봐야 된다 할 때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게 지지자들의 민심은 아니니까 네. 스윙하는 사람들까지는 적어도 보고 봐야 되니까 그거를 하나 얘기를 두고 두 번째는 법사위 어젠다가 대통령 어젠다를 삼키면 안 되는데 그게 고민이죠. 그게 이제 법사위에 있는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양한 걸 던지고 있잖아요. 네. 뭐 검찰 개혁도 있고 뭐 대법원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발 이슈가 대통령이 잘 안 보이게 대통령 어젠다를 다 잡아먹는 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 네. 세 번째 저는 이제 꼭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국민주권정부 얘기하면서 국무회의에 대한 저는 뭐 그것도 아주 좋다고 봐요. 좋은데 어떤 점을 제가 우려하냐 하면 국정을 끌고 가는 이제 정치인들은 때로는 이제 지지자들이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부러 뭐 지지자라고 맞서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여론조사를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국민들은 그 판단을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론에 다 휩쓸려 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라든가 탈원전 같은 거나 그 교육 공로나 이런 거를 여론조사를 물어보는데 사실 이거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정말 재생에너지를 더 확장하는 게 맞는지 원전 사업을 계속 해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오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그래도 미군을 또 잡아두는 게 좋은 건지 한반도의 두 국가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건지 그건 뭐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이런 부분은 여론조사에다 물어볼 일이 아니고 맞아요. 저는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여론조사는 뭐 하냐? 저는 인사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중들도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물어봐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비판한 건 뭐냐면 오히려 뭐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대중들이 뭐 그게 알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그냥 강행을 하고 반대로 이 아까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그 여론조사를 이유로 뭐 강행을 한다든가 저는 이런 우려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를 다 중계하는 것도 좋고 국민들에게 사법개혁과 지지자들에게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역시 외롭게 굉장히 국가의 어쨌든 틀을 만들고 큰 걸 변경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거는 결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결단. 예, 지도자의 결단이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하고 설득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들이 이거는 너무 명백히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응을 바로바로 보이는 게 좋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은 그거를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걸 잘했으면 좋겠다.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진 의원들 중에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일부는 어떤 면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들을 또 설득하기도 하고 초재선 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들과 또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그게 잘 이게 하모니처럼 굴러가야 그 당이 건강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지자들이 어떤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대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후 맥락이 있고 말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참 그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해야죠. 뭐 유튜브가 또 그런 것을 과잉 재생산하는 과잉 그런 뭐랄까 역기능 같은 것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우리나라 주류인데 대통령도 뭐 민주당이고 국회도 압도적으로 지금 아직 배가 고픕니다. 지방선거를 먹어야 하는데 못 먹어서. 그 지방선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박근혜 탄핵인데 이분은 대통령 지지율이 85%가 상단이겠구나.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는 그때도
콘크리트 비토층이 규모를 한 15% 정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5%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분은 상단이 한 55%겠구나. 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콘크리트 비토층이 한 45% 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저는 상단을 65% 정도로 봤어요. 그 뒤집어 말하면 콘크리트 비토층이 35%는 있겠다. 네. 나머지는 찍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응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거기까지 갔죠. 이재명 대통령도 갤럽 기준으로 65% 갔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한 53%인가 제 기억에 그 지방선거 이후 갔다가 이제 30%대로 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까지 갔죠. 그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저는 이른바 박성민 가설이라고 55대 35. 그러니까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55를 넘고 부정평가가 35 미치면 저는 지방선거 이긴다고 봐요. 그리고 여당이 우세하죠. 그러니까 구도와 인물과 이슈가 그 선거에 3요소라고 하는데 구도가 35대 55를 벗어나면 위아래를 뚫으면 안 돼. 반대면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5 미치고 부정평가 55 넘어가면 이건 어려운 거야. 심판론이 작동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있으면 50대 40이나 이러면 이제 인물이나 이슈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면 전화 면접으로 보면 60% 내외로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일부 60% 내려온 것들도 좀 있는데 그 정도에서 만일에 이게 지금 법사 이슈를 잘 못 따라 너무 좀 지나치게 오버를 하면 지금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나 지금 법사위원장 추미애 당대표의 말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세 보여요. 워낙 또 세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좀 세 보여서 그거에 대한 이제 스윙 보터들이 지금은 이게 내란 특검 지금 이제 지켜보겠죠.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그냥 갈 거예요. 근데 내년 초까지 갔을 때도 이게 약간 모두 전환이 잘 안 되면 그건 약간 조금 달리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좀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 때는 취임 100일 만에 20%대로 주저앉았어요. 갤럽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낮아졌을 때 그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거냐. 그 얘기는 대통령한테 변화를 주문한 거잖아요. 바뀌어라. 근데 그걸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지율이 고착화됐어요. 거의 30% 초반, 중반, 20% 계속 거기서 오갔으니까 그냥 정권이 끝난 거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다행히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60% 여론조사 꽂았으면 69% 낮은 데는 ARS 50% 중반대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대개 한 60% 내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70%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워낙 과거에 흔히 말하는 딱지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가 꽤 오래 걸려요. 누적이 돼야 하거든. 잘한다 이게 계속 누적이 돼야 바뀌는 거거든.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다행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은 조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높다가 허니문 효과 때문에 높다가 쭉 떨어지거든요. 대개는 그러는데 반등을 약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중요한 측면이 뭐가 있냐면 이제 자치단체장에 대한 예를 들면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무회의 아까 생중계 이렇게 하면서 행정이나 이렇게 일하는 능력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다른 요소보다 능력적인 요소 있잖아요. 이걸 중시하는 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겪으면서. 그래서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인물 요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3대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정당에서 경선을 먼저 치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일 잘하는 거, 능력 있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따져볼 거예요. 과거에는 정치적 중량감, 존재감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이재명처럼 일을 잘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이걸 한 번 더 따져보고 이런 풍토가 많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이재명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됐다는 게 의미하는 건 저도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 공약이라고 하는 거, 행정에 효능감을 느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은 빌공약 이거 그냥 대충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 다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든 누구든 후보가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얼마를 준다. 그럼 대통령이 바로 꽂히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이 상법이든 간에
그 약속했던 걸 실천하는 느낌이 있죠.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도 그전보다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느끼는 자영업자들에서 어떤 뭐 금리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뭐 네. 부채 탕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느껴진 거가 있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경기도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렇죠. 옛날에 네. 이제는 한국 정치 중심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다.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이제. 어깨보다 전 늘어난 거. 왜냐하면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서울 인구 계속 줄고 있고 경기도 인구 계속 늘고 늘었죠. 있잖아요. 옛날에 서울이 정치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인 건 뭐냐. 4대문 안에 그렇죠.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죠. 법원도 검찰도 있고 그다음에 4대 기업도 본사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때는 종로가 정치 1번지예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강남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강남으로 이제 뭐 삼성도 서초동으로 가고 뭐 양재동으로 현대차가 가고 강남 시대로 갔지만 거의 정치의 중심이 아니야. 그다 지금은 경기도로 다 나갔어요. 그 경기도로 갔다는 거 이제는 젊은 뭐 20, 30, 40대가 사는 곳이고 네. 그 경제의 중심이고 예. 문화의 중심이 되고 젊어졌죠. 점점 네. 그렇게 되면 네. 저는 정치의 중심도 그리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건 매우 중요한 그 변화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딱 보면 한국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책 위상을 계속 잃는 게 서울에서는 그런 대로 버티는데 경기도에서 맥을 못 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쫙 그 저것처럼 계란 후라이처럼 이렇게 네. 퍼져나가면서 예. 거기에 쫙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주 외곽 예. 거의 뭐 강원도나 이렇게 분리되는 지역 아니면 양평, 포천 이런 데 빼고는 서너 군데 빼고는 거의 이제 민주당 그렇죠. 밭이 됐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밭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여기서 전쟁할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 쪽도 좀 잘 아시는 편이니까 당원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완전히 구구 사이비 세력에 먹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통일기 뭐 신천지 얘기 나오고 정가운 세력. 근데 거기에서 먹히면 원래 헤어나기가 어렵잖아요. 당을 깨지 않는 이상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정통 보수의 어떤 세력도 안 보이고 리더도 안 보인단 말이죠.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보수는 민자당 때 만들어진 거 그 전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민자당 때 3당 합당으로 만들어졌고 신한국당 때 굉장히 그 전성기를 거쳤고 예. 그 뒤에도 그러나 한나라당으로 바뀌었을 때도 전통적인 민정당 출신들의 그 보수 세력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통일민주당 YS 예. 세력에 예. 신한국당 세력에 예. 개혁 세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있었죠. 그 예. 상징적인 게 2007년 경선 아닙니까? 개혁파를 상징하는 이명박과 보수파를 상징하는 박근혜. 그러니까 전통적인 네 가지 노선에서 박근혜는 이해찬과 같은 올드 그렇죠. 보수인데 올드 보수는 지역적으로는 영남, 이념적으로는 보수. 그렇죠. 이념 보수에 네, 가깝죠. 계층적으로 보면 좀 잘 사는 사람들, 예, 부자들. 예, 기득권. 그다음에 뭐 나이로 보면 조금 장년층. 예. 이거에 기반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명박이나 홍준표나 오세훈 치고 나온 2006년 뭐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중도. 약간 시장 보수 예, 중도 예. 뭐 이랬죠. 예. 지역적으로도 수도권. 중부권. 중부권. 계층적으로도 중산층. 그다음에 뭐 세대로도 40대 중년층의 조금 유연한 느낌이 그런 있죠.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있어서 이명박 정부까지는 그게 좀 유지가 됐다고 저는 봐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이념적으로 이제 그 국정교과서 논란 때 예, 예. 그때부터 그렇죠. 좀 극단적으로 네, 갔죠. 사실은 김무성, 유승민 정도와의 갈등은 대통령이 얼마든지 그렇지. 그건 안을 수도 있고 그게 좀 되게 시험대였던 것 같아. 그럼요. 유승민이 그 국회에서 연설했을 때 그럼요. 굉장히 이게 울림이 있었거든. 물론 그걸 죽여버리더라고. 인간적으로 그게 정책 때문인지 인간적인 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 인간적인 요소가 더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를 뭐 친박계다 이렇게 불렸지만 그 두 분은 자기들이 박근혜계라는 걸 인정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무성은 자기 정책 보수가 YS지 그렇지, YS. 유승민은 이해창이지. 예. 뭘로 보나 예. 자기들이 정치 경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한순이다. 박근혜보다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그 폭발의 그 저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래서 전 탄핵이 됐을 때도 탄핵이 돼서 보수가 분열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미 2015년에 분열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2016년 국면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도 방어를 안 했지. 예,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그 보수가 그 뒤에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네. 2090년 3당 합당부터
쭉 유지돼 왔던 보수는 정권을 잃었을 때도 리더십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권 뺏겼을 때도 이해창이라는 리더십이 있었고 그 뒤에도 뭐 이명박, 박근혜 이런 리더십이 쫙 왔어요. 근데 2017년 이후에 저당이 갑자기 그 외부에서 수혈하기 시작하지. 이게 이제 주인 잃은 그렇죠. 이런 말하면 뭐 지금 하나오션이 인수했습니다만 인수하기 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 주인 없는 아무나 와서 그러니까 뭐 때로는 한교안도 때로는 윤석열도 아무나 와서 주석하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보수가 그 전에 없던 게 나타났어요. 몇 가지 자유우파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념적인 말은 보수는 쓴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과거에도 보면 대구에도 무슨 뭐 그 부산에 뭐 정영근도 있고 뭐 경남에 김용갑이 있고 막 이런 분들 막 있을 때도 국정원 출신들 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선거 때가 오면 중도 외연 확장으로 수도권 사람들한테 다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보 보수 싸움할 때 보수가 과거에는 우위에 있었는데 정치 지형이 이제 선거 지형이 점차 바뀌면서 대등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들이 흔히 말해서 국민적인 평가가 안 좋아질 때 이제 우파라는 얘기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좌우라는 말을 쓰면 더 결집 효과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좌파하면 굉장히 뭐 종북 이런 걸 연상시키는 사람들이 어르신 세대는 있잖아요. 그걸 자극하는 거잖아요. 자유우파란 말을 꺼낸 순간 보수는 우리가 이제 비주류고 그 전에 안 쓰던 말을 쓴 거예요. 그 이념적인 말을 썼다고. 옛날에 민주당이 이념적일 때는 운동권 용어 80년대 뭐 비주류 때 CMP 논쟁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 논쟁들을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보수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유우파. 세력이 세 세력이 나왔는데 태행적인 세력이 나왔는데 첫째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내에서는 이제 그 한교안으로 상징되는 그 아주 그 지금은 그분이 부정선거로 그거죠 완전히. 그렇지만 그때도 통합진보당 그 법무장관 돼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통합진보당 해산시키고 아주 그분은 공안이라는 그 정체성과 그다음에 그 보수 기독교 이 두 가지에 결합되어 있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근데 그런 것이 당노선을 상당히 우측으로 끌고 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조국 사태 때 광장이라는 게 아스팔트 거기 이제 뭐 그 정광훈 무사들 포함해서 상당한 정도로 또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유튜버들 이 세 가지가 결합을 했고 그래도 지금 같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0년 총선 앞두고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분들도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 정도까지는 됐고 또 지고 나서 적어도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를 전환시킬 정도의 힘은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1년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결국은 4.7 재보궐선거 이기고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는 데까지 왔는데 그 뒤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요 이게 앞에 세가 훨씬 더 악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걸 증폭시켰잖아요. 뭐 부정선거론도 그렇고 광장도 그렇고 다. 그래서 그 주장 자체가 극단적으로 가서 지금은요. 지금 개혁신당하고 갈라져 있지만 통합할 리더십도 없고 비대위를 발족시킬 수 있는 역량도 지금 동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정도로 좀 뭐랄까요. 이렇게 속수무책일까 싶을 정도예요.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딱 보니까 장동민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영남에 쭉 포진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돼봐야 리스크만 커져. 윤석열 대통령 경험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경험도 하니까 그냥 차라리 민주당한테 수도권 내주고 해도 본인들 당선에는 훨씬 쉬워. 실제로 보면요. 부산 경남의 그 낙동강 전선은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당선이 더 잘 된다니까. 지난번 부산에서도 전재수현 한 명만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2016년 대구에서도 막 김부겸 그때는 그건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도 이제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 당시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호남을 안철수가 먹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해보면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호남에서 앞서는 조사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박지원이 결합했잖아요. 안철수랑.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서 볼 때 호남 정당 오히려 국민의당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민주당한테 관용적인 이 자세가 정서가 형성이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요소도 있어요. 아니 그랬기 때문에 그때 강남도 돌파를 하고 맞아요. 전통적인 뭐 분당이고 이런 데 다 돌파를 했다니까. 그렇죠. 대구도 돌파가 됐다니까. 대구가 돌파가 됐는데 막 그 전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2004년도 탄핵 역풍 불었을 때도 아까 말한 그 본진들은 안 뚫렸어. 근데 2016년에 뚫렸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호남이 23명이나 국민의당이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균열이 생기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동진할 수 있는 여건이 균열이 됐죠. 생겨.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수도권이나 이제 지금은 뭐 김대중 때 민주당은 누가 봐도 호남 정당 그렇죠. 이런 게 있죠. 노무현 문제를 거칠 때는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PK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지. 지금은 누가 봐도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이죠. 네, 네. 아, 당대표 뽑을 때 최고위원 뽑을 때 뭐 지역 안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다 수도권 출신이야. 압승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경기도 제가 얘기했는데 대통령 선거든 총선 이기려면 거기를 이겨야죠. 수도권을 이겨야죠. 근데 지금은 이 보수 세력들이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굉장히 태행적이 돼 갖고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어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류가 되려면 민주당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가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뭐냐? 국정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보수가 이건 잘한다. 이게 능력, 외교, 안보, 뭐 경제 이런 거는. 근데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국정도 못 맡기겠다. 그 이제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뭐 굉장히 거칠게 막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일단 선거는 이기는 정당으로는 확실히 변신을 한 것 같아요. 유권자. 다만 이제 이번 또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국정 능력이 있느냐. 저는 뭐 이 질문은 좀 너무 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민주당이 주류가 될 기회가 저는 두 번 있었고 지금 세 번째 기회라고 봐요. 2017년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234명의 국회의원이 했으면 저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이 그 탄핵연대를 개헌연대로 발전시켜서 한국 정치를 완전히 재구성을 해서 그랬으면 민주당이 제가 중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저는 주류가 됐을 거라고 보고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완전히 그 퇴출되는 완전히 새판 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놓쳤다 이거. 네. 저는 지금하고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에도 압도적 의석을 얻었는데 그때도 일부는 그랬죠. 우리가 지금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시켰다. 근데 일부는 너무 그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거다. 경제 민생에 대한 효능감은 못 줬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 한반도 평화정책이라는 큰 틀, 그다음에 권위주의를 좀 해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장점은 많이 있었지만 경제 민생 분야의 탁월함을 못 보였어요. 문재인 케어나 몇 가지는 좋은 건 있었지만 뭐 저는 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그 아우성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결국 그래서 젠더 이슈가 커졌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걸 또 이준석이 잘 파고 들어온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 더 어려진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보수가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보수도 지금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고민했다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슬로건을 뭐 들고 나오냐면 메인 슬로건은 아닙니다. 국민 성공 시대란 말을 썼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국민 행복 시대란 말을 썼어요. 예. 자, 그러면 레토릭이지만 국민 성공 시대와 국민 행복 시대를 왜 썼을까 생각해 보면 야, 세계와 우리가 국면에서 또 FTA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거 대기업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고 대한민국 이상도 올라가는데 국민들은 그만큼 못 누리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뭐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얘기도 했고 불평등 지수가 커졌으니까. 그 전에는 부자 됩시다야 이명박 때는. 전에는 이제 박세일 의원이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거를 보수의 노선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 제가 그 연찬에 특강을 갔어요. 그 박근혜 대표 시절인데 2005년에 앞에 이제 박세일 여의도연구원 아니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하나 되기 어려운데 그걸 붙여놨으니 사람들이 이해하겠냐. 그런데 제가 박세일 돌아가셨지만 그분 이제 그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소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안 보여. 그 다음에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2012년에 있었고 유승민의 따뜻한 보수. 따뜻한 보수. 네. 맞아요. 증세 없이 그 다음에 지금은 심해졌지만 이제 오세훈의 뭐 약자와의 동의 이게 다 흔적으로 있는데 보수에서 이게 주류를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때만 해도 그거 사실 박근혜 그 의원이 있는 달성도 100%다 주고 그러는데 이거 조금 해도 아니 이건희 손자도 줘야 되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때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얘기는 뭐냐면 국민을 못 챙기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 우린 중도 보수로 간다. 실용주의 이게 아니라 국민이란 무기를 다시 말하면 아니 도대체 대기업이 그렇게 돈 벌고 하는데
국민들은 뭘 누린 거냐. 예. 그러니까 이 상법까지 주식으로 돈도 좀 벌고 그렇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상당히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보수는 저는 제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 그냥 기업 로비 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국민 성공시대 이명박도 그 국민들 처음에는 부자 됩시다 해서 국민들이 다 돈을 벌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켰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무슨 자원외교 막 하면서 장난치는 거고 특권층들이 딱 보여요. 기득권층들만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명박 정부도 국민행복시대를 성공시대를 걸었지만 그 외환위기 국면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뭐 인정은 아니죠. 환율 방어를 해서 환율 방어를 하면 어쨌든 기업은 좋아지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니까 네. 일반인들은 좀 어렵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노동의 조건이든지 뭐 주식이든지 자산 관련돼서 사실은 그동안에 보수가 신경을 안 쓰고 오래 수십 년 동안 어떤 법안이 제출되면 기업인들이 와서 이런 법안 때문에 기업을 못하겠다. 물론 그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봐요. 상당 부분. 그러나 그거를 빌미 삼아 또 그거에 안주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안 고쳐온 게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퇴행적인 집단은 된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기억하시 권영국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사이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논쟁이 예. 있었어요. 예. 그거 처벌한다고 고쳐지지 않는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계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권영국 의원이 권영국 후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맞습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경산도 위원장도 하시고 노동부 장관 하신 분이 뭐 현장 데이터 많이 보셨겠지만 그거 뭐 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얘기 나올 때 기업들이 무슨 노력을 했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의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논쟁보다 지금 국민들의 자산을 직접 이재명 정부가 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주식 부양이나 그게 세요. 그것이 나는 이 새로운 걸 구축하는데 굉장히 세진다. 다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조화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하려면 지금 개헌도 할 수 있는 의석도 갖고 있으니까 저는 한국 정치를 재구성하는 뭐 선거제도나 뭐 다 바꿔서 개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아까 있던 민주당이 주류화 되는 거 이 사회에 그거는 정치에서 압승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특권 구조를 얼마나 해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그게 주류가 바뀌는 것이지. 아까 이제 검찰이라든가 사법부라든가 군이라든가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특권식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네, 뭐 경제계도 마찬가지. 이게 함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사회가 주류화가 바뀌는 거거든. 근데 이번 이재명 정권 때 민주당이 과연 주류로 등극할 수 있느냐. 하나는 나는 여기도 과정이라 봐요. 이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개혁적인 조치 그리고 경제 민생에 대한 성과를 확실히 냈을 때 그 다음 정권부터는 민주당이 약간 주류로 사회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 기대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주류가 되려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승만 박정희를 따르는 보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도자라는 건 정치적 지도자라는 거는 본인만 크면 안 된다. 본인이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네. 뭐 장관도 되고 뭐 다 올라가서 국회의원. 네. 근데 그 지지해준 사람들은 별로 못 올라갔어.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잭웰치라는 사람이 지휘를 맡았을 때 망가져 있는 지휘를 키움으로써 된 거. 이명박도 서울시를 만났을 때 청계천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듯이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국민들이 찍어준 국민들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어떤 게 약점이었다고 봤냐면 운동권 시절부터 그리고 민주화 때부터 국민들을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건 정치가 아니다. 도와드리겠다고 손 내미는 게 정치다. 중요한 말. 자,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고 국민들의 삶을 우리가 이건 좀 낫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걸로 된다면 저는 그게 주류가 된다고 봐요. 그렇죠. 보수는 늘 이게 뭐 해주겠다. 노동력이나 이런 걸로 지금까지 물론 초창기 때 박정희가 지금도 재평가 받는 거는 그 지점이죠. 우리가 반드시 가난을 극복하고 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치고 올라간 거니까 그 뒤에 지금 보수는 너무 이념화됐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뭐 방부가 세력도 그러면서 실제로 민생 문제가 어려울 때 저는 그래서 아까 당정 간의 문제나 법사위 이슈와 대통령 이슈가 긴장이 있고 이러는 건 다 동의하는데 너무 이게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이 집어삼키면 저는 네. 어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제 이 얘기 이제
끝으로 한두 가지 이제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방선거 때? 이준석은 뭐 거기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쫓겨난 거지. 예. 말은 뭐 자기가 12월 27일 날 총선에 나간다는데 뭐 아무도 안 잡았잖아요. 나가야 지지율 네.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나올 수 없어 나왔고 나왔는데 지금 저기 뭐 저당에 있는 사람들 누구하고 지금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아마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적어도 탄핵에 찬성하고 비상계엄 반대했던 사람 부정선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후보 그게 뭐 예를 들면 오세훈이나 안철수나 뭐 한동훈이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 홍준표는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확실한 반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준석하고 뭐 인간적인 뭐는 됐을 텐데 근데 뭐 김문수가 돼서 그럼 뭐 단일화 할 수가 없고 지금 또 당대표가 또 뭐 장동혁 대표가 돼 있고 뭐 그럼 뭐 지방선거 전까지야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오세훈 연대설 뭐 이런 건 나오잖아요. 부분적인. 그거는 이제 급한 게 국회의원들은 급할 게 없고 지방선거까지 그냥 지면 2028년 본인들 선거에는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급한 거는 이제 오세훈 박형준 같이 현역 단체장들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뭐 개혁신당의 지금 젊은 20, 30대표를 좀 갖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합당은 안 될 거고 어떤 식의 연대도 선거연대 정도. 예, 그러니까 95년 DJP 연합 1차 연합인데 그런 걸 생각할 텐데 그것도 DJP 연합이나 되니까 DJP나 되니까 끌어낸 거지. 95년도에는 DJP 연합이 작동을 했어요. 지역 등권론으로. 97년도에도 2차 지역 DJP 연합이 됐어요. 98년에 정권 잡으니까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98년 6월 4일이 지방선거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후보도 못 구해. 이거 뭐 정권도 빼앗겼고 IMF 나라 뭐 망하게 한 당이다. 이래. 서울의 구청장 25개 중에 자민련 사무총장과 그때 국민의 총장이 만나서 그래도 우리가 공동정부인데 5개는 좀 자민련이 가져가야 돼요. 그럼 뭐 할 만한 주장이잖아요. 공동정부인데. 근데 그거 못했어요. 두 사무총장 간에 약속이 됐는데 후보들이 동의를 안 해. 다 엎어갖고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선거연대가 도상에서는 되는데. 근데 개혁신당 간판으로 뭐 사실 기초단체장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데 옛날 정의당하고 똑같지. 지금 현재 안 내기도 어렵게 돼 있고 돌아가기도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빠지는데 뭐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는 안 낼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거는 뭐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실 오세훈 시장의 최대 강점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거지만 4번 하고 너무 또 이렇게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있고. 강타자냐 과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많이 해보는데 나경원하고 붙으면 경선에서 엎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원 구조 때문에 오세훈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도 또 나경원과 오세훈 사이에 결정 차이가 있죠. 두 분의 이념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나경원 의원은 모든 기준이 되게 권력자를 바라보고 오세훈은 그래도 대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어서 실제로 선거가 다가오면 경쟁력은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에서 그러니까 그게 본선 경쟁력을 여론조사하면 오세훈이 나경원보다 훨씬 낫죠.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차이가 그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오세훈이 나경원보다 본선 경쟁이 낫잖아. 민주당 후보 상대로 싸우기가 좀 좋잖아. 이걸 인정할 건지 야 확고한 우리 편 만들면 어차피 대선 때도 이재명과 김문수 붙었을 때 서울에서 뭐 한 8%이 정도 차이 났단 말이죠. 아무리 저당이 망가졌어도 그 정도 판단한다고 봅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은 나올 생각. 왜냐하면 당 밖에 절대 강자는 안철수가 있었고 당내에서도 나경원이 앞서가고 완전히 오세훈은 언더독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시간이 오면서 나경원이 당에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나경원한테 가 있었다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이거 내보냈을 때 실제로는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라는 거에서 오세훈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은 지금 나오는 뭐 당원들의 판단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내년 4월 달 가서 아니 왠지 지금 뭐 너무 망가져서 저는 모르겠어요. 통일교 뭐 신천지 막 정하고 이러니까 그 오더표가 예를 들면 스스로 판단해 찍는 표보다 뭔가 내리면 오더표가 거의 뭐 당원 구제의 30-40%를 차지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지금 지방선거 전에 저희가 정신 차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전 조금은 야, 2번이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졌는데 그럴까 그럴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재밌습니까? 저는 뭐 여기 우리 박시영 대표랑 저랑은 사적으로도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좀 나와달라서 나왔고
뭐 여기 이걸 보는 분들이나 우리 박찬 대표는 제 생각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충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려고 나오고 와서 보니까 워낙 저한테 편하게 해주시니까 편합니다. 가끔 불러주시면 나와서 뭐 이렇게 그래요. 특집 프로그램에 특집 프로그램 그런 거 한번 몇 번 하죠. 뭐 지방선거 앞두고 중요한 말씀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성민 대표 또 조언 이런 부분들을 또 귀담아 들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생각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자, 오늘 의미 있는 시간 가져봤고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또 몇 번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특집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